네, 시장에 떠오르는 다양한 변수들 점검해 보고요.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임시 예산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산안의 쟁점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OBBA 법안, 저희 오빠 법안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는데요. 그걸 갖고 이제 사실은 하고 싶은 게 트럼프 1기 때 나왔던 감세안이 이번에 종료가 될 거였는데 그걸 연장을 했고 그다음에 메디케이드라고 하죠. 저희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보장이 있는데 요거를 깎기로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못 받겠다. 라고 하고 있고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일부 강경파는 또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있는데 왜 반대표를 던졌는지 봤더니 야 이거 너무 이렇게 깎아서 안 된다. 더 많이 깎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 지금 굉장히 전선이 첨예해진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산안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미국의 재정 적자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코로나 때 한 이게 재정 적자 GDP 비율로 보면 한 14%, 11%까지 안 좋아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제 한 자릿수로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러면 부채 다이어트를 했느냐? 안 그런 거죠.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GDP 대비 원래는 5%대 초반이던 게 6%대 초반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 그 그림에도 지금 나가고 있지만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은 계속해서 지금 사실 최근 들어서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앵커께서 아까 하신 트럼프 얘기는 야 내가 대통령 되면 관세 같은 걸로 수입 늘려서 재정 적자 이거 한 큐에 날려버릴게 라고 얘기했던 건데 사실 트럼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OBBA 법안이 하고 있는 것이 감세가 굉장히 큰데 감세가 어디가 크냐? 법인세랑 소득세 감세가 큰데 미국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9%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큰 부분을 줄이고 작은 부분을 늘려서 메이크업이 얼마나 될까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는 OBBA 법안이 기업들에게는 마진 증가와 같은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S&P 500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업 실적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저는 사실 AI발 이 모멘텀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기업 실적이라는 게 어느 부분은 경제 펀더멘탈에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 저렇게 관세를 하고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것들을 보면 사실 뭐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AI 쪽 투자에 대한 이 식지 않는 열기들이 또 한축으로 굉장히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1년간 미국의 한 GDP 성장률이 2%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6분의 1 정도가 AI 관련된 투자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AI 부분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미국 경제를 견조하게 떠받치고 있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견조하게 떠받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소비력도 그대로 살아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도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다 묶여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거기다가 사실 약간 더 활기를 띠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OBBA 법안 안에 있는 감세 부분, 그중에서도 기업의 법인세 감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향후에는 조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고용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 수수료를 연간 $1,000에서 $10만 달러로 어마어마하게 대폭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번 조치의 파장은 어떻게 보시고 트럼프 대통령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진짜 속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의 자충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노동 수요랑 공급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공급 측면 보면 사실 지금 박사를 미국에서 받고 예를 들어 공학이나 수학 같은 거 하고 IT 기업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인도계도 있고 중국계도 있고 일부 한국계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기업들에서 그럼 미국인이 그러면 이런 데 취직하면 되지. 사실 이런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들이 있습니다. 스펙들이 한마디로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족할 만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외국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 되게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구글 들어가는 입사 시험이 있는데 그 입사 시험 족보가 인도 족보가 있고 중국 족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인도인들 안에서만 도는 족보가 있고 중국인들 안에서만 드는 족보가 네.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굉장히 준비가 잘 된 인재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노동 수요 측면에서 보면 사실 IT 기업들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된 투자와 관련돼 있고 미국에서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견조하게 받치고 있는 데인데 이렇게 노동 인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기업들이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 있죠. H-1B 비자라고 하는 것들이 네. 3분의 2가 IT 기업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타격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서 저는 결국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자충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관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간,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반대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국 경주에서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에이펙에 양국의 정상들이 만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지금 미국의 태도는 중국에게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하고 지금 미국이 보이고 있는 이 스탠스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저희 시쳇말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권위적인 리더십을 굉장히 좋아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누구죠?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중국과 관련돼서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우리나라 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가서 발표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하는 보수 싱크탱크에서 오신 분들이랑 같이 발표랑 토론을 했는데요. 그분들의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일종의 저는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스탠스 같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대화할 용의가 있어.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중국이 움직여지지 않을 경우엔 우리 보복을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에 뭐에 방점을 저는 두고 싶냐면 지금은 대화할 용의가 있어 인데요. 저희 두 가지 층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히토류 같은 것들에 대한 중국 의존성, 미국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히토리 중국 의존성은 높을 수밖에 없죠. 히토리가 재련되는 데가 90%가 중국이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월마트 같은 저가 매장에서 사실은 중국산이 들어오지 않을 때 월마트 매대가 크리스마스 때 비게 될 것이다. 이런 농담처럼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 소비재, 값싼 소비재에 대한 중국 의존성도 미국은 굉장히 강한 편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이 떨어져 나갔을 때 미국이 받는 저는 타격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는 세게 때리는 척 말로는 하지만 액션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 저는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과 이야기할, 대화할 의향이 있다라는 게 미국의 스탠스인 것 같고요. FOMC 이야기 살짝 또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끝이 났고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수중 경제 전망을 보면 관세, 물가, 고용 여러 가지 우려 포인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좀 그만큼 탄탄하다는 증거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미국 경제 상황 지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경제 상황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노동시장은 좀 식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파월 의장이 한 얘기가 되게 신기하다. 실업률은 안 떨어지는데 신규 일자리는 생기는 일자리,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수는 빠르게 줄고 있다. 이거는 노동 수요가 줄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은 안 올라간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노동 공급도 줄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민자들이 되게 많이 내쫓기고 있고 미국 내에서 노동 공급도 줄고 있어서 이게 이상한 밸런스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 방금 전에 앵커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두 가지를 더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년에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세 효과가 누적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조금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에 점도표상으로 내년 말 금리 전망을 내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러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기 둔화에 좀 더 엣지를 두고 금리를 낮춰서 대응할 거야. 그것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약간의 성장률 상향 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라는 정도의 저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저 점도표와 나머지 SEP 경제 전망 9월치를 보면 전반적인 느낌은 지금 연준 안의 분위기가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과 경기 둔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 둔화라는 부분 쪽에 훨씬 더 엣지가 가 있는 상황이구나. 그 이유 중에는 지금 스티븐 마이란이 임명된 것도 있겠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하는 것도 있겠고 결정적으로 내년 중반부에 파월 의장의 임기가 다 되면서 지금 가장 크게 이름이 나오고 있는 사람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크리스토퍼 왈러 이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 전형적으로 트럼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연준 내 이런 정책적인
전반적인 기류 감지 분위기의 변화가 좀 감지되는 부분이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자리에 트럼프 최측근이 들어서게 된다면 또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다. 주가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미증시는 여전히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개월 내내 쉬지 않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 전반적인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네.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작가님께서 저 여쭤보셨길래 생각보다 저는 미국 좀 갈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네. 이렇게 왔는데 또 간다고요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네.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고 네. 유동성이 한번 풀렸었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가 있고 유동성이 또 한 번 풀렸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연준의 금리는 지금 내려가는 방향으로 돼 있어서 사실 유동성이 얼마나 줄어들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경기와 주식시장, 경기와 자산시장의 이격이 미국을 중심으로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이 경기가 좀 안 좋아도 그걸 짓이기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전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AI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네. 부분, 오라클이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았다. AI의 실적은 미래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가까운 근미래에 나올 수도 있겠네. 등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저는 미국의 주식시장을 당분간은 버티게 할 수 있을 거다. 플러스 지금 연준에서 나온 경제 전망도 그렇고 글로벌 IB들에서 나오는 경제 전망도 그렇고 내년에 미국 경제가 올해랑 조금 비슷하거나 올해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지 올해보다 굉장히 안 좋아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는 좀 적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면 펀더멘탈 자체도 내년이 올해보다 그렇게 안 좋을까라는 생각들이 시장에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갈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 시장의 상승 랠리를 이끈 건 AI입니다. AI 산업의 성장성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교수님의 견해이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금리 통화 정책 이야기 살짝 짚어주셨는데 지금 마이런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얼마만큼의 금리 인하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두 번 내리는 거 올해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점도표상으로도 이번에 한 번 인하에서 두 번 인하로, 그렇죠. 나머지 기간 동안 두 번 인하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나머지 기간 동안 점도표상으로는 사실 한 번 인하랑 두 번 인하가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0월에 9월에 한 번 내렸는데 10월에 두 번 연속 컷을 하면서 시장을 필요 이상으로 또 자극하거나 치어리딩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엔 두 클릭을 연속하진 않을 것 같아서 10월에는 안 내리고 12월에 한 번 내리는 것으로 올해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또 시장의 기대도 그렇고 연준의 점도표도 내년에 한 3회 정도의 인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내년에 3회 정도 인하해서 지금 아마 연준의 어떻게 보면 중립금리라고 하는 것이 명목금리로 봤을 때 3%대 초반 정도로 저는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추정치를 보면 중립금리 근처까지 가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많이 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했다가 생각보다 덜 내려가거나 오히려 위로 튀어져 버리면 조금 시장에 미칠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골드만삭스 CEO가 얘기했었나요?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그거를 저의 언어로 좀 바꿔보면 최근 들어서 미국의 AI나 여러 가지 IT발 생산성 향상들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저는 중립금리를 약간 밀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낮게 가지 않아도 중립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로 결국은 치환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두 가지 정도를 좀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합니다. 올해 두 번이 아니라 한 차례 그리고 내년에는 세 번의 추가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미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요구하는 규모가 3,500억 달러,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협상이 한 번에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하면 불가능하고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되게 좋은 예인데요. 네. 한 번에 모든 걸 다 끝내서 문서하면서 MOU를 썼더니 결국 지금 일본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 잘못된 협상이다. 일본에 굉장히 불리한 협상이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편으로 저희가 트럼프 들어왔을 때 초반에 막 관세하려고 했을 때 한참 시장에서 했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은 트럼프 편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 경제 자체는 견조해 보이지만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 정책을 할 때 관세 자체의 수준도 문제지만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얼마 전에 폴 크루그만이 얘기한 거죠. 당장 다음 달에 앵커께 미국 관세 얼마일지 예상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아마 예상 못 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트럼프도 마음이 급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 당시에 가려워하는 부분들을 좀 긁어주면서 저희가 협상 전체를 하려는 게 아니고 중간에 저희가 또 가려운 부분을 조금 얘기하면서 미국과 부분 딜을 받아내는 것. 어떻게 보면 협상을 좀 쪼개서 가져가는 것들이 지금부터 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리 내성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관세라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의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한미 협상이 타결이 된다고 하면 수혜 섹터, 피해 섹터가 나뉘게 될 텐데 어떤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요? 현재로서는 네. 저는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 50%가 좀 많이 걱정이 되고요. 자동차도 물론 관세 25% 관세를 맞고 있고 이게 15%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일본과 가격 차이 나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잘 보면 평균적인 자동차 기업들이나 자동차 부품 기업들보다 평균적인 철강 기업이 조금 더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적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철강 부분, 알루미늄 부분 이쪽 부분에 품목 관세 50%가 조금 많이 마음에 걸리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향후에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반도체 관세랑 의약품 관세가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관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미국이 우리나라 뭐 정상회담하고 상호관세 7월 말에 협상하면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향후에 관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EU나 일본처럼 최애국 대우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의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만약에 미국의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죄를 우리나라에 물기 시작하면 반도체랑 의약품 관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도체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데 아까 그러니까요. 네. 시작에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반도체 부분이 걱정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네, 철강과 반도체 산업이 당연히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또 10월이 다가오고요. 10월 하면 금통위도 열릴 텐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10월에 열릴 금통위에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좀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번에는 내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상한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인하요? 싶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행 내에서는 내려야 될 거다. 왜냐하면 부진한 국내 경기 이런 거에 대응은 한 번 정도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해야 될 거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내리긴 할 것 같은데 내리면서 단서를 여러 가지 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 정도의 걱정이죠.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달러화는 약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6월 넘어가면서 원화가 더 약세가 되는 분위기가 다시 형성이 되면서 지금 달러화의 그 원화 달러의 환율이 1,390원대에서 잘 못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율 부분의 부담을 한국은행이 아예 덜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금리 역전폭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얘기를 한국은행이 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서울의 상급지 중심으로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부의 추가 규제 대책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그 대책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도감을 가지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이창규 총재께서 하셨던 그 얘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주택 가격에 치어리딩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면서 이번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올해 마지막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10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게 되겠지만 여러 가지 좀 조건이 붙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인데 금이 무섭도록 상승을 해서 이제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도 그렇고 주식시장, 자산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급상승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네. 주식이랑 금이 동반 상승한다고 지금 여기 자막에도 나가고 네. 있는데 금도 당분간은 좀 갈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더 보고 가나요? 있는 이유는 네. 큰 손들이 움직이고 있다. 어떤 큰 손이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 달러화의 지위, 달러화로 된 에셋에 대한 지위들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금을 가지려는 것, 이런 큰 손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국채와 관련된 부분이죠. 예전에는 국채를 가졌어야 될 중앙은행들이 이제 국채를 좀 덜 갖고 금을 갖기 시작했다. 근데 미국 국채 시장이 미국 외부에서, 해외 부분에서 갖고 있는 게 거의 일본 GDP의 지금 2배입니다. 굉장히 9조 한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네.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의 일부 여력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는 금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가지 않을 것이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재정 불안, 영국과 프랑스 얘기들, 이런 것들도 안전자산으로서의 금, 뭐 이런 것들을 당분간 또 가져가게 할 모멘텀 중에 좀 작은 모멘텀 아니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재정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금값은 여전히 좀 상승 구간에 진입을 할 것이다. 꾸준한 상승세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